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초기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뒤로하고 선선한 바람이 이는 어느 가을밤,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대갓집의 어린 도령의 방에서 흘러나왔다. 제자인 듯한 17살 어린 학동과 스승인 듯한 젊은 선비가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서로 주고받으며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이를 들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뜰을 거닐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영의정 유대감이었다. 방에서 글을 읽는 어린 도령은 그의 하나 남은 둘째 아들이었고 스승은 송선비였다. 약관의 송선비는 장차 과거를 볼 요량으로 고향 진천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왔는데, 이를 안 유정승이 일찍이 신동으로 이름난 송선비를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한 것이었다. 송선비는 그냥 신세만 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대감의 막내 아들 독선생 노릇을 자처하여 친동생 대하듯이 살뜰히 챙기며 과거 준비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유정승에게는 송선비 또래에 장성한 아들이 있었으나 혼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되어 안타깝게도 요절하였다. 유정승은 송선비를 볼 때마다 먼저 떠난 큰아들이 생각났고, 시간이 흐를수록 송선비가 마치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여겨 마음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송선비 역시 자신을 자식처럼 아끼는 유정승을 친부모 못지않게 정성을 다해 대했다. 친부모를 대하듯 살가운 송선비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을 잃은 유정승의 아픔과 상실감을 치유해 주었다. 이렇듯 송선비는 사람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정도로 따뜻한 성품에 신원섭한이라 멀리서도 한눈에 띌 정도로 용모가 수려하였기에 문 여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도 하였거니와 수많은 혼담이 들어왔음에도 일체 여인을 멀리하고 오로지 과거 준비에 정진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다. 유정승마저도 자신에게 딸이 있다면 사이라도 삼으련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으며 아들처럼 대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었다. 이렇게 송선비가 유정승 집에 들어온 지도 1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단풍이 드는 가을이 찾아왔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이 오니 근엄한 송선비도 마음 한켠이 시리듯 외로운 마음이 슬며시 찾아들었고, 밖으로 나가면 청명한 파란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단풍이 어찌나 고운지 가라앉은 마음을 자꾸만 설레게 하는지라 좁은 방 안에 앉아 책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 송선비는 잠시 집 뒤에 낙산으로 바람을 쐬러 올라갔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듯 노랗고 빨갛게 단풍 든 나무가 온 산을 뒤덮은지라 목석 같은 송선비도 탄성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다. 송선비가 단풍 든 아름다운 가을산을 둘러보다가 일순간 한 곳으로 시선이 멈췄다. 화려한 풍광 사이로 유독 흰빛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흰빛은 산 아래 어느 집 연못 근처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으로부터 발산되었다. 그 여인이 한 송이 작약꽃 같다는 생각이 순간 스쳤다. 특이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줄곧 송선비만을 바라다 본 듯 송선비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시선을 피하기는커녕 더욱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남녀가 유별한 것이 엄연한 터라 양반가의 법도에 따르면 여인이 시선을 먼저 돌릴 법했다. 하지만 당돌한 여인의 시선에 당황한 송선비는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군가 싶어 시선을 고정했다.
비록 소복은 입었으나 멀리서 봐도 여인의 자태가 참으로 고와 화용얼태의 미인이 따로 없었다. 그러던 중 문득 송선비는 여인이 서 있는 낯익은 집이 바로 자신이 지내고 있는 류정승댁이라는 것을 깨닫자 깜짝 놀라 화급히 시선을 돌려 다른 곳을 보는 척했다. 한편 지난해 늘상 별당에 머무는 며느리는 어느 날 사랑채를 지나치는 중에 먼 발치에서 용모가 수려한 선비를 보았다. 그날 저녁 몸종 옥난을 통해 그 선비가 어린 시동생의 글선생이며 손님방에 머물면서 과거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옥난은 선비가 옷골 선풍에 시문도 능하고 주인 어른이 많이 아끼는 선비라며 호들갑스럽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뒤로도 자주 옥난은 손님방 선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러 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며느리는 그 선비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여겨졌으며 한 번이라도 얼굴을 마주하고 담소라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귀뚜라미 우는 가을밤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가 정상 며느리의 마음을 휘어 파는 듯하여 한없이 외로웠으며 너무나 일찍 떠나버린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은연중에 손님방에 머무는 송선비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날도 잡념을 떨치려고 후원의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다. 정상의 몸으로 바깥으로 단풍 구경을 간다는 것은 엄두를 낼 수조차 없기에 여인은 멀찌감치 단풍 든 뒷산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멀리서도 눈에 띄는 외모의 선비가 보여 눈을 뗄 수 없었으며 이내 예전에 스치듯 본 그 선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한동안 바라보다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으나 부끄러움도 느낄 새 없이 홀린 듯 송선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송선비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여인은 자리를 떠날 수 없었으며 뭔가를 다짐하듯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홀로 된 양반가의 여인의 처신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마음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에 여인은 채통도 잊은 채 자그마한 종이에 정성껏 글씨를 담아 옥난을 불렀다. 같은 시각 송선비는 자리를 펴고 누웠으나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녀가 유별한지라 그동안 송선비는 유정승의 장남이 요절하여 스무 남짓한 나이의 아내가 정상이 되었다는 말만 들었지 실물은 처음으로 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상의 아름다운 모습은 목석 같은 송선비도 차마 내리에서 지울 수 없었다. 여인의 생각 속에서 지우려 애쓰는 동안 연신 뒤척이는 중에 인기척이 들려 송선비가 일어나며 누구냐고 묻자 방문이 살짝 열렸다. 이 집의 어린 여자아인 옥란이었다. 도련님, 저희 아씨께서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요. 이리 말하며 옥란이 돌돌만 종이를 방 안에 가만히 내려놓고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총총히 안채로 사라졌다. 송선비는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종이를 펼쳐보았다. 종이에는 가지런한 글씨로 출원절구 한 수가 적혀 있었다. 어젯밤 봄바람 불고 가랑비 내릴 때 복사꽃 가지 하나 휘늘어져 창문 위에 가득 찼네. 오늘 밤 달 밝은 이경 즈음에 저 또한 임을 맞으려니 임이여 사양치 마소서. 종이에 쓰여진 글귀를 보자 송선비는 당혹스러움에 가슴이 떨려왔고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여인의 한 맺힌 외로움이 느껴졌다. 양반가의 내외하는 법도가 엄연하거늘 이리 남정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여인은 얼마나 많은 밤을 번뇌하였을까 하고 생각하니 이에 힘이 많은 송선비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자신을 친아들처럼 대하는 유정승과 제자를 생각하니 여인의 부름에 응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사이 이경이 훌쩍 지나가고 자정이 넘어 뒤척이고 있는데 여자아인 옥란이가 다시 찾아와 또 다른 편지를 두고 갔다. 편지에는 자신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밤이 새기 전에 세상을 하직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성선미는 여인의 두 번째 서신이 진심을 담은 것이라 생각하니 화들짝 놀랐으며 자신으로 인해 이 댁에서 상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급히 의관을 정제하고 별당으로 향했다. 조용히 기척하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다섯 곳이 자신을 기다리는 작약꽃 같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성선비가 여인을 달래듯이 말을 꺼냈다. 저는 부인의 시아버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어찌 그것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극단적인 생각은 접어두시고 어서 평정심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은 성선비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때 노년의 불면증으로 쉬이 잠을 이루지 못해 후원을 거닐던 유정승은 어두운 밤에 웬 남정네가 며느리가 거처하는 별당으로 들어간 듯하자 사랑채에서 검을 들고 나와 며느리 방으로 들어갈 틈을 노렸다. 그러던 중 귓가에 귀에 익은 송선비의 말소리가 들려왔기에 유정승은 송선비의 말에 귀 기울였다. 며느리를 설득하는 송선비의 음성에 그간의 상황들이 짐작이 되었으며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보았음에 안심이 되는 반면 짧지 않은 시간을 홀로 지내고 또 남은 여생을 홀로 지내게 될 정상 며느리의 처지에 가슴이 먹먹해지며 손에서 힘이 풀리자 그만 빼어들었던 검이 무심결에 스르륵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유정승은 송선비와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송선비에게 말했다. 여보게, 내 지난밤 둘 사이의 일을 우연히 엿들었네. 나와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가녀린 여인의 목숨을 지키려는 자네의 마음을 읽었다네. 고맙네. 대감 모든 것이 소생의 치기 어린 불찰에서 비롯된 것이오니 소생을 탓하시고 며느님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눈을 감고 송선비의 말을 듣던 유정승이 다시 조용하지만 간곡하게 말했다. 여보게, 처음에는 자네를 오해했네만 자네의 진심을 알고 결심하게 된 것이니 부디 내 청을 들어주게나. 부족하지만 내 며느리를 자네의 배필로 맞을 수 없겠는가? 한때는 서로의 운명이 호응하지 못했으나 어제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필시 두 사람을 하늘이 짝지어 주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마음으로 남아 자네가 먼저 간 내 아들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부탁이네. 유정승이 꺼낸 뜻밖의 말에 송선비는 손과 마음도 들었으나 자신 역시 말로만 들었던 정상의 여인을 마주 대하고 보니 오래전부터 알았던 여인인 듯 느껴져 어제의 일이 두 사람이 맺어지기 위한 운명적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 초기 당시에는 아직 고려시대의 혼인 풍속이
남아있어. 가부의 재가를 제약하는 유교적 법도가 확고하지 않은 때인지라 유정승은 청성이 된 며느리의 재혼을 청했고 송선비 역시 이를 불가능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송선비는 제안을 받아들여 유정승의 며느리를 아내로 맞았으며 어려운 결심을 하여 자신에게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 유정승을 친부모처럼 섬겼다. 훗날 송선비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 출사하였으며 조정에서 널리 중용되어 벼슬이 병조 판서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